30대 젊은 대표다 이런 걸 넘어서 내용과 스토리가 있었다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합리적 보수의 어떤 새로운 희망이 보인다 이런 느낌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시대적 소명과 국민의 열망을 받들겠습니다. 끊임없이 변화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7 재보궐선거 참패로 정당 지지율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변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에 과감하게 부응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민주당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 연설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주택 문제와 2차 추경, 검찰, 언론 개혁 등에 적극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2차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여전히 더딘 서민경제와 골목상권, 고용시장 회복을 위해 재정의 역할이 절실하다며 소상공인 지원에는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과 소통하고 청년 문제를 총괄할 청년 특임장관 신설을 제안하고 검찰과 언론 개혁도 약속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언론의 악의적 허위 보도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로 당선되면서 여러 가지 바람이 위로 아래로 옆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송영길 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영향이 좀 있어 보이는데요. 대선 경선 기획단 단장의 젊은 정치인을 인선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이제 송 대표는 청년 특임 장관을 제안하기도 했었고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청년 특임 장관 제안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안하는 건 신선하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실제적으로 보면 특임 장관의 역할은 그냥 단순한 상징성이 아니라 정책의 전반적인 조율이라든지 법률의 전반적인 조율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청년 특임 장관이 청년이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좀 이견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정말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게 정책적으로 또 법제적인 어떤 혁신을 통해서 만들어줄 수 있느냐 하는 역량이 더 부각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성부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데 그것을 특임 장관이라고 해서 청년 정책을 더 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도 않고 또 청년 정책을 한다고 청년 특임 장관을 두려면 노인 특임 장관도 둬야 되고 여성 특임 장관도 둬야 되고요. 어린이 특임 장관도 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생각이 너무 빈곤하다 그럴까요? 그런 생각을 했고요. 네. 사실 청년들이 무슨 청년 정책을 하고 장관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네. 정말 중요한 것은 청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으면서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현실을 좀 타개해 달라는 것인데 기껏 생각한다는 게 청년 비서관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민주당에서도요. 이 대선 경선 기획단장에 도대체 누구를 앉힐 것인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위원장은 이상민 의원 그리고 이제 기획단장 공동 단장은 강훈식 의원 재선이죠. 네. 외부 PD 영입을 하자 여러 가지 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그런 산뜻한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지만 청년 기획단을 좀 알차게 꾸려서 네. 청년들의 목소리나 그런 것을 정확하게 대선 후보한테 전달한다든지 이런 좀 더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또 보다 본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게 필요하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강훈식 의원 같은 분이 가이드해 가는 과정이 더 훨씬 유의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외부에서 보시기는 어떠셨습니까? 이준석 대표의 등장 이후에 이제 민주당도 스스로 이제 좀 세대 교체 내지는 또 인적 쇄신 분야에 그 충격파가 가지만 사실은 세대 교체가 바로 586도로 퇴진이거든요. 또 586도는 자기들이 도리어 주인 행세를 하니 언제 그게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세대 교체가 계속적으로 이어오면서 스스로의 어떤 힘과 스스로의 또 트렌드에 의해서 시작이 됐는데 민주당은 사실 당대표가 지금 586의 주류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 기간 이렇게 계속 청년을 내세운다, 청년을 그런 식으로 비껴나가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대선 경선 기획단 네네. 이것이요 뭐냐면
그 경선을 준비하고 경선을 관리하는 일이기 때문에 당내 그 갈등을 중재하고 공정한 경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도 무슨 뭐 코미디 저 PD를 데려와서 뭐 경선판을 코미디로 만들 것도 아니고 계속 이 난관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이기 때문에 저는 성공할 수도 없고 또 뭐 성공할 의지도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586이시죠? 예. 하고 싶은 말씀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뭐 586. 뭐 그러네요. 586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학생 운동권들이 16대 이후 벌써 한 21대까지 정치권에 들어와서 한 30년 가까운 세월 속에 얼마나 시대의 변화를 맞아서 이렇게 스스로 변화해 갔냐, 변화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비판받을 만하다라고 하는 건데 여전히 지역구에서 선택받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되는 거고 네. 또 그런 선택받음 속에서 네. 다수가 된 것 자체를 우리가 비판할 수는 없다. 그분들의 문화적 특성이 완전히 굉장히 집단주의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구조를 스스로 깨려고 하는 노력은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굉장히 세대 교체를 많이 했고 더 혁신적이다.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고요. 네. 오히려 바로 직전까지도 우리 더 훨씬 연배가 높은 김종인 위원장 체제에서 그냥 고개 숙이며 따라다녔을 뿐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다만 이준석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드롬 뭐 하나의 젊은 정치인의 탄생 그거 하나를 가지고 당이 전체 쇄신했다든지 그야말로 세대 교체 성공했다 얘기하는 아직까지 이르다 그렇게 봅니다. 그 의원님도 어쨌든 586이시고 또 송영길 대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586이긴 한데 지금까지 당대표로서의 어떤 역할을 평가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당대표라는 것이 결국 이제 당의 어떤 상징이자 당의 중심이고 물론 리더십을 발휘해서 당을 운영하는 역할도 있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 당대표 한 사람의 이미지라든가 당대표가 끌고 가는 당의 그 모습 전체가 당 전체에 대한 지지도와 밀접히 관련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 여당 대표인지를 과연 국민들이 제대로 얼마나 알까. 당선될 때도 주목을 받지 못했고요. 별로 관심도 못 끌었고 당선되고 난 다음에도 별로 주목되는 안 일이 보인다. 안 보이죠. 그런데 이제 이준석 대표는 사실 당선되기 전에도 엄청 유명했는데 지금도 굉장히 이제 달라지고 있거든요. 송영길 대표는 그런 면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에 크게 도움도 되지도 않고 역할도 별로 없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영길 대표가 매력적이지 못해서 그것을 컨벤션 효과를 누리지 못한 건 저도 인정하겠습니다만은 여전히 대선이 있는 때의 당대표는 자기 지지율보다는 대선 후보의 경선 또 네네. 대선 후보의 지지율을 어떻게 올려낼 것이냐에 더 주안점을 줘야 된다. 저는 지금 말씀드린 것이 이제 뭐 송영길 대표 개인의 지지율이 중요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당대표의 활동이라든가 당대표가 보여주는 어떤 가치 지향적인 생각이 결국은 당의 지지율과 연결이 되고 당 지지율이 높아야 대선에 승리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대선에 뭐 크게 기여할 여지가 좀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난 17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그리고 송영길 대표가 처음으로 공식 회동을 했습니다. 일단 그 비주얼 자체부터 이제 왜냐면 이제 나이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모습이 연출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는데 첫인상은 어떠셨습니까? 이 두 분이 택시 운전사 자격증 뭐 여기서부터 이제 얘기를 꺼냈어요. 어떻게 보였습니까? 실제적으로는 민주당에서 이준석 그 대표를 예방하기 위한 네. 사전 스타디라든지 네. 그런 어떤 측면 지원들이 상당히 그 디테일하게 되었던 것 같고요. 지금 대세가 이준석 대표가 대세니까 네. 송영길 대표가 그 대세에 잘 따라서 마치 대세를 만나러 갔는데 영 이게 꼰대들아 이렇게 평가받으면 손해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선방한 거네, 선방. 그런 면에서 선방. 손해 본 장사는 아니었다. 결국에는 잘해봤자 본전 못 찾는 거였는데 그나마 다행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본전을 찾는 것만 해도 네. 다행이죠 지금은. 어떻게 보였습니까? 뭐 하여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양 대표의 케미는 어떻게 보였어요? 뭐 별로 맞출 필요 없는 케미 같던데 둘이 그렇습니까? 다. 두 양당의 대표가 뭐 만나서 특별히 해결할 만한 현안이 발생할 여지도 별로 없고 네. 결국에 지금은 이제 대선을 앞두고 각 당의 내부 문제에 조금 더 골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윤호중 원내대표가 이제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왔으니까 윤호중 원내대표가 제안을 했습니다. 상임위원장 재배분을
하겠다. 물론 이제 법사위 빼고 받아라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받지 않겠다. 그랬더니 지난 23일 다시 제안을 했어요. 제발 좀 받아라. 정상화를 위해서. 이 공방이 계속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법사위원장이 역시 고리인 것 같아요. 사실 뭐 처음부터 주호영 원내대표 시절부터 받아라고 한 부분을 사실 국민의힘이 안 받아왔던 부분이고요. 그때는 어떻게 보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크게 국민의힘에 폐를 끼친 거죠, 사실은. 내부적으로 원내대표 논의에서는 받는 데까지 논의를 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네네. 물론 이제 법사위가 굉장히 주요한 쟁점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법사위를 안 주고 다른 거 주는 거 안 받겠다라고 한 부분이었는데, 예컨대 주겠다는 거 상임위 중에는 주요하게 예결위도 있었습니다. 여당을 협박할 수 있는, 공격을 가할 수 있는 그 주요한 부분이 지금 코로나 상태에서 추경이나 뭐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부분까지도 차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뭐 실수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러면서 속으로는 아마 부글부글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선 의원들이 지금 상임위원장 탁 하고 그렇죠. 해야 되는데 네. 그거 5개, 5개, 6개 그거 없이 대선을 맞이한다는 게 굉장히 좀 그렇고 또 한숨 돌려서 새로운 대표를 하려니까 아주 젊은 당 대표가 와가지고 또 뭐 자리에 앉을 수도 없고 갈 길이 멀고.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속으로 아마 당내에서는 받자라고 하는 생각들도 있을 텐데 여전히 그걸 뭐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비슷하게 서로 자존심 싸움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중진의 마음은 중진만이 안다고 최고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중진들은 사실 장유회도 마찬가지였고 이거라도 어쨌든 받아야지 어떻게 다 주냐 약간 이런 게 좀 있었잖아요. 불만이 내부적으로. 꽤 많은 분들이 또 실제로 그렇게 네. 생각하시고 단순히 상임위원장 자리를 탐내는 몇 분의 주장이 아니고 예컨대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고 있었다면 임대차법 같은 것을 네네.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었겠죠. 근데 민주당도 좀 생각을 달리 해야 되는 것이 이제 뭐 하고 싶은 법 다 했잖아요. 다 처리했으면 법사위원장 넘겨주지 그것을 굳이 저렇게 욕심을 내고 뭐 그 욕심 언제까지 지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소탐 대실인 것 같아요. 수건 사업은 해결을 했지만 국민의 신뢰는 자꾸 잃고 있거든요. 국회를 엉망진창 만들었다고 할 때 야당이 엉망진창 만들었다고 할지 여당이 멋대로 했다고 할지 그것은 이제 위반하는 민심으로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저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결과를 보면서 민심의 위반이 굉장히 심각하다. 아마 건국일에 여당이 서울 시내 선거에서 모든 자치구에서 전패한 거는 처음일 겁니다. 그동안 청와대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보여준 여러 가지 국정의 폭주라든가 폭정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민주당이 그렇게 가능하게 된 것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차지하고 계속 마음대로 운영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가 하면 이제 허니문 기간이 조금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준석 대표 또 병역 가지고도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였습니까? 물론 이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의혹을 가지고 기세를 이렇게 꺾으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네. 지금 대선 앞두고서 굳이 뭐 당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그렇게 나이스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네. 다만 누구든 간에 의혹이 있는 사람들은 밝혀야 될 부분인데 뭐 현역도 아니고 또 대선 주자도 아닌 사람에 대한 의혹을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길게 가져갈 사안은 아니다. 당 대표임에도 불구하고요.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현재 해야 될 건 누구든 여야 할 것 없이 대통령이 되려는 자에 대한 검증 작업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뭐 의혹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뭐 마음에 안 든다 그런 정도로 생각이 들고 그걸 뭐 제대로 확증을 내놓지도 않고 하니까 꼭 무슨 그 옛날 남철 남성남 그 두 콤비처럼 네. 그 여당 의원 두 분이 나와서 번갈아 가면서 계속 이야기해서 코믹하게 보였어요, 저는. 그렇습니까? 예, 네. 내용에 별 관심이 없고 사람들이 전부 이제 오히려 이준석 대표 옛날 그 아주 멋있는 사진만 공개가 돼가지고 네. 그것만 더 알려져 있고 네. 이준석 대표를 자꾸 도와주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경선 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경선 연기 가지고 굉장히
거의 전면전 분위기다 뭐 이런 수사까지 지금 나오는데 지난 22일 의원총회 한 3시간 만에 끝났고요. 그 이후 최고위원회에서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논란들 그래서 결과한차례 이제 연장이 됐는데 이런 논란 자체가 민주당의 마이너스 아닌가요? 솔직히 얘기하자면 이재명으로 이길 수 있냐 없냐에 대한 논의일 수도 있겠다. 네네. 말은 뭐 저쪽 당이 11월 달에 하니까 컨벤션 효과를 가지고 우리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해서 이길 수 있는 조건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내용으로 보면 결국 이재명 떨어뜨리고 어쨌든 시간을 더 벌어서 다른 사람으로 바꾸려고 하는 의혹 제기 아니냐. 네. 너무 솔직하시다. 예. 아니 뭐 다음 국민들도 네.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당 내에서 어쨌든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뭐 당 전체로 보면 나는 그것까지도 뭐 오픈해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우리 당원들 마음속에 이재명이 됐으니까 이재명으로 중심해서 한번 붙어보자라는 의견이 있지만 이재명 지사가 윤석열 전 총장 못지않게 여러 가지 의혹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하면 더 좋은 후보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뭐 우리 당내에서 솔직하게 토론해보고 또 송영길 대표가 조금 소홀하게 한다는 게 경선 연기를 어떤 단위에서 논의해서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전체 당원 전체가 합의할 수 있는 경선 연기를 하든 아니든 간에 객관적으로 다 보여주면서 투명하게 정리해가는 지금 그대로 가자든 혹은 뭐 10월 달에 하자든 중재안이든 아니면 11월 달에 똑같이 국민의힘하고 하자든 하여튼 그 과정들을 네. 조금 더 아름답게 좀 포용적으로 해볼 수 있는데 네. 여기서 내 권한이다 아니다 이런 걸 갖고 토론하는 것은 조금 모양새가 빠진다. 더불어민주당의 당 지도부가 현행 당원대로 경선 연기 없이 오는 9월에 대선 후보를 뽑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고 9월 10일까지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현행 당원상 대선 180일 전 선출 규정을 그대로 따르겠다는 겁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실제 이재명을 뛰어넘는 본선 경쟁력이 있는 당내 후보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어쨌든 이게 내용적으로 네. 현재로는 뛰어넘을 수 있는 후보가 없어 보여요. 솔직하게. 예, 근데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 당내에 있는 후보들이 네. 밖에 있는 후보를 뛰어넘을 수 있는 후보가 있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안 없어 보이죠.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룰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당내에 결선 투표라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예컨대 정봉주 의원은 17대 네. 출마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1차 예선에서 1등을 못했어요. 결선 투표에서 뒤집어서 국회의원이 됐다고. 그런 케이스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내년 3월까지 기간 동안에 지금 현재 이재명 외에 없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상대적인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또 여러 가지 미스해가지고 결국 5대5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다른 후보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처음부터 다른 후보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덧붙이실 말씀이 아니 뭐 솔직하게 이제 얘기를 하셔가지고. 솔직하게 저 지금 경선 연기하자는 건 딴 게 아니고 네. 친문 이른바 친문들 입장에서는 이재명은 죽어도 싫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시간이 조금 부족하니까 시간 좀 늘려서 스스로 추락하기를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재명 지사는 좀 물러나고 다른 대통령과 좀 더 가까운 분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게 너무나 온 국민한테 보이니까 이게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이것을 이제 경선을 연기한다면 말썽이 훨씬 더 크게 날 거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도 말은 연기해도 내가 될 거다 이래 이야기하지만 초조할 거예요. 솔직히 뭐 네. 시간이 있어서 연기해서 우리가 국민의힘보다 더 일찍 후보를 뽑아놓으면 국민의힘이 컨벤션 효과를 누리고 네. 좀 더 변화무쌍한 여러 가지 이벤트가 지속되는데 여기 너무 단조롭다. 그래서 본선 당선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 말은 거창하게 하지만 이재명 지사는 막 골치 아프게 좀 덜 하고 빨리 후보가 되고 싶은 거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든 좀 끄집어내릴 시간을 좀 더 벌자는 그밖에 없잖아요. 그런 이후에 이재명 지사가 승리를 하고 나면 당내 제압이 좀 가능하겠죠. 근데 그냥 지금 이렇게 해서 한 2달 내에 경선을 끝내고 나면 아마 당내에서는 또 후보를 뽑아놓고도 계속 흔들 가능성. 예,
그런 분들도 생길 수 있죠. 이재명이 되는지 차라리 저쪽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분도 나오게 되고 그래서 아주 복잡해질 것 같아요. 근데 역으로 보면 이제 이재명 지사 측의 이 문제를 너무 거칠게 다루면 또 뒤집어질 수 있는 확률을 더 높이는 긴장도를 높이는 그러니까 비이재명계의 결집을 더 부추기는 효과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한다는 것보다는 조금 더 다른 후보들의 요구를 아예 말을 안 해버리든지 조금 부드럽게 순화해서 네. 하는 것이 네. 언제 하더라도 이재명 지사가 이길 수 있는 길이지 9월 달에 한다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약장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장 뭐 가짜약 파는 우리 더 약장. 이상 가짜 약장사 아니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상대 진영이 결합해 가는 네. 그 속도가 빨라진다고. 그러면 실제로 9월 달에 이런 상태에서 한번 붙어본다. 지금 현재는 압도하게 이재명 지사가 높지만 결선 네. 투표에서 50%를 못 넘어서 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더 모르는 네. 부분이죠. 어쨌든 의원님은 확실한 경선 연기론자시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재밌게 지켜보시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의원님 저 표정이 연기하면 밝아요.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런 입장을 가지고 계셔도 돼요. 다른 당에서는. 더 이상 뭐 깊이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게 마땅하죠. 우리가 빨리 이렇게 정해놓고 기다리다가 망하기를 바라는. 알겠습니다. 망하지는 않을 건데. 너무 솔직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오늘 깜짝깜짝 놀랐어요. 네, 지난 23일 추미애 전 장관이 대권 선언을 했습니다. 김재현 의원님의 가장 반길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어떻게 아니, 보셨습니까? 저보다 이제 제가 그 아는 민주당 모 의원도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정말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이 시작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사실은 우리 당이 차기 대선에 내보낼 후보조차 못 만드는 당이 과연 정당이냐 이런 비난을 받았는데 뭐 그런 걱정을 저 대신 하셔서 그런지 윤석열이라는 또 후보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 당으로 보내주시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또 거기에 더해서 최재형 감사원장이라든가 또 김동연 부총리 같은 분도 야권의 후보로 잘 길러서 보내주시니 이 문재인 정권은 정말 인큐베이터 정당, 플랫폼 정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네. 추미애 장관께서 이제 대선 후보로 나오시면 뭐 우리야 뭐 좋죠. 아니 왜냐하면 추미애 장관이 그래도 민주당 내에 좀 장래성이 있을 만한 그 대선 주자 한 분을 또 컷오프해서 아웃시킬 거거든요. 그런 게 이제 대선 국면에서 추미애 장관께서 또 역할을 많이 하셔서 우리 당의 집권에 조금 더 도움을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또 비슷하신. 예. 아마 뭐 동의하실 수는 없지만 얼굴이 이미 다 뭐. 서로 관상을 입고 있는 분위기. 그래서 하여튼 그게 문제죠 지금 우리 당의 네. 강성 지지자들이 오고야 말았다. 그날이 오고야 말았다. 그분이 그분이신가요? 조국 네. 장관이 직접 떼야 되는데 책만 쓰시고 네. 또 유시민 장관도 또 전혀 밖에서 안 하시고 그러니까 그 영역들이 이제 추 장관한테 기회가 오는 것 같은데 사실은 뭐 이제 정신을 차릴 때가 됐죠.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그 침묵하는 다수의 당원들이요. 네. 그 추미애 장관은 찍지 마라 이런 신호로 들리는데 예.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근데 그게 괜찮으시겠어요? 예? 오늘 여러 가지 발언들 다. 아니 네. 뭐가 어때요?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기 네, 때문에 소신 발언으로. 이제 100년 정당이 가기 위해서는 네. 정확하게 민심과 일치되는 또 중도와 일치되는 그런 것이 주요한 당심이 돼야 되지 소수 몇 분의 어떤 강성 지지자가 과잉 대표성을 가지는 것은 당의 건강에 이롭지 않다. 알겠습니다. 오늘 송영길 후 민주당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두 분의 한 줄평, 사이다 한 줄평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 최고님. 송영길 대표께서 더 이상 엑스파일 쌓아놓은 거 빨리 공개하고 이실직고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김대엽의 추억은 가고 생태탕 공장만 남았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저는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또 그래서 그 당 대표가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정권 재창출이기 때문에 네. 그 관점에 집중해라. 대선 승리의 길을 가라. 알겠습니다. 오늘의 빅데이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빅데이터 연구소는 6월 14일부터 20일까지 일주일 동안 12개 채널 22만 개 이상의 사이트를 대상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주제어로 빅데이터를 수집, 분석했습니다. 일주일간 더불어민주당의 총 정보량은 7만 5천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관련 급상승 연관어 1위는 교섭단체, 3위는 취임입니다.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취임 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유능한 개혁과 언행일체 민주당으로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겠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시대적 소명과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겠다고 다짐하면서 교섭단체와 취임 등의 단어가 순위권에 올랐습니다. 2위는 협의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을 비롯한 협치 방안을 논의했기 때문입니다. 송영길 대표와 이준석 대표의 첫 회동에서 송 대표가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내실 있게 만들어 형식의 구애 없이 소통하고 협력하자고 제안하면서 협의체라는 단어가 뜬 겁니다. 4위 참사, 5위 사고는 지난 9일 광주에서 발생한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한 송영길 대표의 발언 때문입니다. 송 대표는 광주 참사에 대해 하필 버스 정류장 앞에 공사장이 있어서 시간대가 맞아서 불행한 일이 발생했다라고 말했죠. 또 운전자의 본능적인 감각으로 엑셀러레이터만 밟았어도 희생자들이 살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해 논란이 있었는데요. 송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젊은 시절에 택시를 몰면서 밥을 벌고 젖먹이 애를 키웠다. 운전하시는 분들의 사명감을 일반인들보다 조금은 더 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제가 다른 의미를 섞었겠다라고 해명하면서 참사와 사고라는 단어가 화제가 된 겁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과 연관된 인물 순입니다. 조사기간 일주일 동안 급상승한 단어 1위는 최인호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는 개헌안 추진을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2위는 강용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병역 의혹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이 대표가 이 문제와 관련해 강용석 당시 의원의 고발로 검찰에서도 들여다봤지만 문제가 없었던 사안이라고 반박하면서 강용석이라는 단어가 더불어민주당 관련 인물 연관어로 떠올랐습니다. 3위 안민석 의원은 경선 연기 논란의 시간이 길어지는 것만큼 늘어나는 것은 분열이고 떨어지는 것은 당 지지도일 뿐이라며 경선 연기론에 대해 쓴소리를 냈습니다. 4위 조홍천 의원 역시 국민이 대선 경선에 관심이 있느냐고 지적하면서 눈앞의 이익을 쫓지 말고 대의를 따르는 것 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다라고 강조하면서 패자됐습니다. 5위는 지난 2016년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다 숨진 고 권대희 씨입니다.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법안과 관련해 권대희 씨의 모친인 이나금 씨는 국회 앞에서 수술실 CCTV 설치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송영길 대표와 김두관 의원 등이 이나금 씨를 찾아 대화를 나누면서 급상승 인물 연관어 5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내년 대선에 도전하는 대권 주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유승민 전 국회의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요즘 이분 지지율의 훈풍이 조금씩 불고 있습니다. 벌써 지난해 대선 출마 의지를 굳혔고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하고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분이죠.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대구 경북에서도 낡은 보수 버리고 정말 보수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달라 이런 열망이 굉장히 뜨겁고 어제 진중권 교수하고 특강도 듣고 대담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유승민 하면 떠오르는 여러 가지 이제 키워드들이 있는데 개혁 보수, 자유 보수주의 등등 공화주의도 갑자기 전 떠오르고요. 인간 유승민에 대해서 먼저 같은 당 출신으로서 평가를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어쨌든 열심히 노력하고 또 늘 자기 위치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이죠. 그리고 주위와 별로 타협하지 않고 자기 주장을 끝까지 관철시키는 그런 뭐 추진력이 강한 분이죠. 네. 굉장히 좀 학자적인 어떤 지식인, 그러니까 정치인보다는 지식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분들도 여전히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학자적인 네. 분이라고 저는 뭐 생각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 아젠다를 주장을 하는데 네. 개혁 보수라고 이야기하지만 개혁이 뭔지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아젠다를 주로 네, 던지는 분이죠. 뭐 학자로서 면모를 보여준 적은 저는 기억이 별로 안 나요. 별로 없다. 알겠습니다. 인간 유승민에 대해서 좀 뭐 국회 계실 때 같은 상임위를 했다던가 뭐 교류가 있었다던가 이런 기억이 좀 있으십니까? 뭐 그런 기억들은 없는데 아마 이제 부딪히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마다 굉장히 예의 바르고 네네. 뭐 또 상호 존중하고 경제 이론가로서의 뭔가 또 더 솔직하게 뭐 그야말로 정세도 필요하다. 네네. 그리고 또 사회 경제적 변화에 대해서 보수 쪽에서도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할 수 있고 네. 뭐 지역구가 대구지만 마치 서울 강남에 살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세련됨 네, 뭐 그런 이미지가. 그리고 개혁적 이미지 그래서 강남에 살고 있어요. 예 그렇죠. 아니, 그런 분들 많으시죠.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당이 갖고 있지 못한 여러 가지 어떤 그 매력적인 영역들을 유승민으로 대표해 줄 수 있는 영역들이 있었지 않았느냐. 말하자면 지금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면 일종의 그 전에 확장성. 네네. 그 전에는 유승민 의원이 그런 것들을 갖고 있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지난 19대 이제 대선 이후에 유승민 전 의원의 어떤 존재감이 좀 서서히 좀 사라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잘 기억을 못하기 시작했다라고 지적하신 분들이 있어요. 실제 그렇게 느끼십니까? 그렇죠. 가끔씩 이제 뭐 경제 관련 브리핑도 하고 그러는데 뭐 아직까지는 뭐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죠. 뭐 전체 대선 주자 지지율에 따지면 한 번도 순위 안에 드는 경우가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어떤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최근에는 이제 그것을 조금 만회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존재감이 많이 없어지고 실제 여론조사 봐도 이렇게 딱히 주목할 만한 숫자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대권 도전을 했습니다. 도전 선언을 했는데 그 이유를 어떻게 보세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연배나 경륜이나 대권 도전할 때가 된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이렇게 당을 옮겨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다가 다시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높은 점수는 아닌 것 같고 또 하나는 여전히 조금 뭐 리더십의 문제에 대해서 약하다. 말하면 어떤 인간들의 큰 무리의 대장으로서의 이미지가 좀 유약하다. 그런 것들이 한계라고 보여지거든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믿음직한 우리를 지켜낼 만한 국민들이 의존하고 싶은 이런 것들이 와야지 그게 자기 것으로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네. 여전히 세련되고 뭐 지적이고 능력 있고까지는 좋으나 우리가 믿을 만한가 저 사람을 믿고 따라갈 만한가에 대한 점수를 많이 갖지 못하고 있고 그것은 특히나 당내에서조차도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 못한 것이 가장 큰 한계인 것 같습니다. 일종의 이제 카리스마, 뭐 조직 네. 장악력 이런 부분을 예.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그게 이제 약점이다. 네. 사실 이제 정치라는 게 막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스킨십도 굉장히 필요하고 그 조직이 사실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실제 유승민 의원은 어떤 스타일입니까? 근데 뭐 지금은 보시기에. 이제 네. 국민의힘 내에서 최대 계파의 보수가 됐어요. 최대 개파. 예. 뭐 다른 계보는 다 없어지고 네. 유승민계만 남았거든요. 아 이제는 네. 그러니까 그 최대 계파가 됐어요.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주류가 됐죠. 뭐 당 대표부터 해서 지금요. 그렇죠. 네. 이제 다만 이제 과연 이제 국민의힘의 당원 내지 지지자들이 어느 정도 평가를 하느냐 문제가 남은 건데 어쨌든 지금 뭐 저 당내에서는 최대 계파의 그 주류가 맞아요. 외부에서 보시기에도 그렇습니까? 민주당 그거는 저는 이제 전공법으로 말씀을 안 하신다고 나는 느껴져요. 그러니까 네. 뭐 친박계 친이계 다 없었으니까 유승민계가 뭐 가장 다수다라고 하는 건데 그 뭐 아무 계파가 없는데 유일한 계파로 남아 있다는 비아냥 그림으로 나는 이해가 되거든요. 비아냥은 절대 아니에요. 예. 현실적으로 실제. 네. 엄청나게 센 계파 맞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네. 저는 전혀 그걸 느끼지 못하고 또 다만 그런 계파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계파 자체가
그 계파의 보스, 뭐 리더를 대통령으로 만들 수 능력이 없으면 계파의 의미가 없는 거죠. 지금 현재 국민의당의 네. 힘에 큰 어떤 지지율, 높은 지지율과 네. 그 계파의 조직원인 이준석이 대표가 돼 있는 그런 힘이면 본인이 말하자면 계파 보스 같으면 당연히 대통령 선호도 1위가 되고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거죠. 지금 그래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네. 말씀은 하려고 하지만 안 된다는 걸 전제로 얘기하는 것 같다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는 것처럼. 아니라니까 자꾸 그래. 좀 부연 보충 설명하시겠습니까? 아니 이제 넘어갈까요?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될 수 있잖아요. 가능성 예, 가능성이 있죠, 보고 당연히. 계시는 그거는 거군요. 스스로 당대표의 공정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조심하고 있잖아요. 오늘 양쪽 다 왜 이러시는 겁니까? 네, 제가 어디를 보고 그 질문을 드려야 될지 지금 헷갈리는 상황이에요. 네, 네. 최근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때리기 또 여당의 상위 2% 종부세 부과 여러 가지 이제 경제 현안들에 대해서 쓴소리 얘기를 하고 있고 자신만의 또 어젠다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승민 전 의원이 추구하는 어떤 정책적인 방향, 성격, 뭐 색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뭐 그것은 네. 저는 건강하고 매우 진지하고 또 바람직한 방향이다라고 보여지는데 가장 이제 한계가 뭐냐면 뭐 제가 경제학자들한테 욕을 먹을지 모르지만 경제학을 하신 분들이 근본적으로 다 보수적이에요. 보수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큰 변화를 절대 못 읽어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배워왔던 것에 오소독소한 계산법을 하시는 분들이라서 결국 틀렸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유승민 의원의 지적은 뭘 하자는 지적인지는 모르겠어요. 여당의 최고 그 앞서가는 대선 주자의 뭐 말하자면 공약을 뭐 비판을 하면 그게 아니다. 왜 안 되느냐.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가야 된다 해야 되는데 그냥 이제 비판만 하면 그 수준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본인이 이제 대선 주자니까. 그리고 네. 수도권에 100만 호 뭐 공급 이런 것도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해서 될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서도 공급 폭탄이라고 할 정도로 공급하겠다 이야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공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럼 왜 안 되는지 그에 대해서 명확한 진단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내용 없이 나 100만 호 공급하겠다. 이거 허경영이나 별 차이 없어져요. 그래서 저는 정말 경제학자 출신이면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치하게 접근했으면 하는 생각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젠다만 던지는데 너무 그 생각해 온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 지지율이 거의 대부분 이제 한 자릿수가 많습니다. 여야 같이 물었을 때 반등 가능성이 있을까요? 뭐 있죠, 당연히. 있습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되겠죠. 또 뭐 굉장히 좀 냉소적이세요 지금. 아니 전체적인 그게 톤이. 아니고 지금 누구든지 열심히 노력하면 경쟁을 하고 다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라는 거는 뭐 출렁거리니까 저는 네. 뭐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도 한순간에 추락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찬가지라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반등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충분히 있죠. 네, 김영주 의원님. 저는 뭐 충분하지 못하다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저는 그러니까 내용이나 어떤 그 역량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당내 역학 구도라고 하는 것은 뭐 아까는 말은 무슨 최대 개파라고 말하지만은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예, 전체 의원님들 중에 실제로 개인 그 유승민을 친근하게 생각하고 존중하고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아니 굉장히 많아요. 잘 모르셔서 그런데 실제로 내부에서. 예. 실제로 지금 근데 뭐 잘 많은데 네, 표를 그렇게 안 찍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예를 들자면 전당대회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던 김홍 의원 이런 분도 그 유승민 의원과 굉장히 가까워요. 원래 그쪽에서 예, 시작을 그런 했죠. 네. 것을 보면 지금 상황이 꼭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시군요.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관련된 여러 의혹을 정리했다는 이른바 윤석열 X파일이 정치권을 흔들고 있습니다. 야권에선 유력한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X파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당내 인사도 아닌 윤 전 총장의 X파일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대응할 계획이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윤 전 총장의 엑스파일 생산지로 야당을 지목한 데 대해서도 추측을 사실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구태의연한 선동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참 분분한데요. 이게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가 될지 계속 앞으로도 몇 달간 유지되는 그런 정신없는 상황이 될지 한번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보셨습니까? 저는 내용은 못 봤어요. 의원님은요? 저도 내용 못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보수 성향의 그리고 어쨌든 국민의힘에 몸담고 있었던 장성철 소장이 SNS에 글을 올리면서 이제 파장이 확 일었죠. 실체가 있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실체가 보시면. 아니라 그게 이제 괴문서거든요. 결국은 괴문서. 지금 누가 만들었는지를 절대 나타나지 않고 그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도 이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검증을 해줄 사람도 없어요. 이게 이제 과거에 민주당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청문회를 할 때 윤석열 전 총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자료를 수집하고 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이슈들을 모아놓은 것, 그것에 기반이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좀 더 나아가면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그분과 이 사업관계로 소송을 벌였던 그분들이 또 문제 제기를 하면서 네네. 여러 가지 그 송사를 벌였고 그 자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요. 그 자료를 바탕으로 저 변호를 했던 민주당에서 또 이제 좀 더 네. 세련된 방식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오늘날 온 것 아니냐, 뭐 그렇게 전부 추측을 하죠.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면 이게 또 버전도 여러 가지가 이렇게 얘기가 그러니까 있어서. 방금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김채고가 비교적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제 윤석열 그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는 야당은 야당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자료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많고. 그렇겠죠. 예. 네. 다만 문제는 우연히 어쨌든 송영길 대표가 이 단어 자체의 선택을 매우 잘못했어요.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다. 그 얘기를 아니 차기 다음번 야권 대선 후보들에 대한 말하자면 검증에 대해서 우리가 네네. 준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걸 뭘 파일이라고 하니까 마치 그게 엄청난 엑스파일이 되고 그게 송영길 엑스파일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빌미가 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쉽게 생각하고 공권력을 이용해서 이 자료를 만들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보고 다만 네. 제가 이제 우리 장성철 소장한테 제일 궁금했던 게 그런 거예요. 자금의 흐름이라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야당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이제 그런 의혹을 가져다 주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게 여당 발이다 이 문건이 이 계문서가 이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근데 보니까 실제로 물어보니까 그게 윤석열의 어떤 자금 흐름도 아니고 그 장모의 자금 흐름이라면 사실은 얼마든지 야당도 빼낼 수 있는 과거 수사 기록이다. 그렇게 보고 법적으로 윤석열 총장을 집어넣거나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없을 거라고 보여져요. 다만 이제 도의적인 부분에 대한 사람들이 루머를 만들 수 있는 가시거리 정도로 이용될 수는 있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SNS에 아군 수류탄 얘기하셨잖아요. 아군끼리 이제 폭탄. 제가 정미경 최고를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아군도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수류탄 제조는 송영길 대표예요. 본인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어쨌든- 파일이라고 어쨌든 부인하고 수류탄이 우리가 제조한 건 아니에요, 보니까. 지금 우리 당이 이제 플랫폼 정당을 지향하고 있거든요. 당 외에 있더라도 앞으로 야권 후보가 될 만한 사람은 모두 모아서 야권 단일 후보로 만들어서 본선에 내보내는 것이 우리 당의 역할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 당에 입당하지 않았더라도 우리 식구단 말이죠. 네, 네. 한편 장성철 소장은 얼마 전까지 우리 당의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비전전략실의 비전전략위원이었어요. 네네. 그러면 이분이 당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데 우리와 함께할 우리의 동지인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 자기는 사랑의 매를 때리는 척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냥 야구 방망이로 네. 온몸을 지금 굿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내부에서 수류탄 투척한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정치적 의도가 있을 거잖아요. 그거는 네. 좀 물어봐 주세요. 아, 제가.
물어봐 정치 주세요. 의도가 없고 본인은 이렇게까지 회자가 될지 몰랐다라고 지금 해명을 근데 하고 이제 있습니다. 그분이 그걸 몰랐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자신이 의도한 것이 이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네. 그러나 뭐 이런 파장이 있으리라고 몰랐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또 지금은 뭐 그 아주 즐겁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상황을. 이 상황을. 네,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저하고 이야기한 것조차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마구 해대는 걸 보고 저는 좀 순진하게 순수하게 계속 생각을 했는데 조금 왜 저러나 하는 좀 최근에. 네. 의구심과 안타까움도 있어요. 그러나 우연히 저 통화 내용을 녹음이라도 했기에 망정이지 아니면 정말 뭐 별 이야기를 다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최근에 들 정도로. 그 전화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뭐 순수한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일순간적으로 그 자료를 보면서 이래 가지고는 그 여권의 의혹 제기에 반박하다가 날새겠다. 지금 당장은 뭐 30%를 넘는 고공행진을 한다 하더라도 네. 대선판에서 이겨낼 수 있겠냐 하는 회의가 들을 수 있고 정말 순수하게 걱정하는 예, 마음에서. 네. 그런 마음을 이제 토로했는데 이게 너무 이제 파장이 커져 버린 것이고 네. 또 그 순간에는 그렇다면 다른 후보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짧게 들었을 수도 있고요. 네네. 또 이런 내 의견을 좀 당이 좀 고려해 봐달라. 다음 어렵다. 정권 교체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그 진정성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을 수 있는데 다만 이제 국민의힘이 보기에는 지금 현재 가장 잘 나가고 있는 후보한테 수류탄을 던진 거니까 네. 내상이 심한 거죠.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실은 대선 때 어떤 뭐 선거만 되면 여야 서로 뭐 네거티브하고 뭐 비방하고 이런 게 굉장히 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고소고발전 이어지고 결국은 대응 능력, 위기관리 능력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전 총장 측이 그런 능력이 지금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이제 윤석열 총장 측이라고 할 것도 없고 네. 윤석열 총장 본인의 돌파 능력이라고 봐요. 지금 상황은 제가 아는 윤석열 총장은 자신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국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이해를 구하고 그것을 함께 갈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뭐 꽤 잘 해결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게 법리적으로는 이 파일의 효과가 거의 없을 수도 있어요. 네네. 다 이미 다 검증이 끝났거나 이제 실효가 없고 사실관계라든지 합리적인 추론에 의하면 사실 문제될 게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대통령과 대통령의 부인과 대통령의 가족들에 대한 기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걸 만족시킬 수 있느냐. 국민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센시티브한 거예요. 네네.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공포성이 있어요. 이준석 대표가 네.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인기를 가지고 젊은 층들이 입당하는 러시를 이루고 있지만 뭐 네. 상처, 정치적 공격에 의해서 이렇게 흐트러졌을 때 그걸 빨리 리스크를 커버할 수 있나,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위기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은 나는 국민의힘 당원들 속에서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위기관리 능력. 윤 전 총장 대변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전에는 뭐 응답할 가치도 없다. 약간 이런 기조였다가 며칠 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불법 사찰이다. 만약에 집권당이 개입했다면 굉장히 좀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태도를 약간 바꿨는데 이 대응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이제 앞으로 아무리 뭐 쉬쉬하더라도 지금 온갖 지금 그 괴문서가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곧 공개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실체적인 진실 관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은 뭐 공개하지 않고 그저 흔들기만 하니까 그거 너 불법적으로 작성했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죠. 그러나 이제 누가 공개를 하거나 또 뭐 그렇게 나오면 그에 대해서는 당장에 네. 해명을 하면서도 한편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게 있다면 법적으로 대응도 해야 되겠죠.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든 안 하든 네. 뭐 장단점이 있다고 보는데 가장 나쁜 것은 대응을 않기로 했다가 갑자기 적극적인 대응을 했던 돌변적인 그 며칠 만에 네. 그런 부분 혹은 며칠 만에 대변인을 갈아치우고 이런 과정들이 그동안에 왔던 본인이 아주
강건하게 느껴졌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학성으로 느껴지는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게 가장 저는 시작해봅니다. 나빴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재현 최고위원님 그리고 김영주 전 의원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6월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취임 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여야가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는 정치가 아니라 서로 자기 반성과 개혁을 통해 국민을 받들고 봉사하는 정치를 만들어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는데요. 그 기대를 넘어서 우리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치톡톡 사이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